법의 기출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테마, 정비법의 세 번째 테마가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자, 여기는 사실 내용이 좀 많은데 시험 문제는 한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좀 관련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게 중점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순서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기본계획이고 사업 절차상으로 봤을 때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행정관청이 입안해서 정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이 나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개략적으로 일종의 후보지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후보지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하면 그 예정구역별로 별도로 정비계획을 따로 입안해서 그 해당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되는 절차, 여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요 끝나면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드는 사업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 공부인데, 자, 가장 우리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앞에서 정비계획이란 세부적으로 관청이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시하는 건데,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을 하나를 만듭니다. 한 개를. 그리고 정비계획은 여러 개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방향을 잡으면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합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상계동 정비예정구역, 홍은동 정비예정구역, 전농동 정비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입안해서 이 지역이 정식으로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는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 앞에서도 이론 봤듯이 자, 요걸 좀 보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군수를 빼고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이라는 데가 발표가 되고 자,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자, 정비계획을 누가 입안하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5명의 관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들이 있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주면 그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정비예정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장들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보다 하나 낮은 관청에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다시 이거를 상급자인 특별시나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자, 일반적인 시에서는 자, 이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자, 거기다가 다시 자, 동일하게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이 자기 자신 본인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장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정비계획도 만들고 정비구역도 직접 정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군단위. 자, 군단위는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자, 우리 군단위에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자,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군수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이 순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게끔 기본계획 수립권자 5명이 있고 자, 정비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들이 입안해서 다시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서 특별시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최종 관청입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정비계획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입안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단위도 자, 기본계획은 없지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군수가 정비구역을 직접 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관청은 6명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앞부분에 정비계획의 입안자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좀 전에 배운 이론이 안 나왔고,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6개 시험에서.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냈냐면,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고 나면 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자, 7가지 개발행위는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허가 안 받는 예외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찾으시오. 자, 가장 느낌이 어떤 농업 관련된 행위라든가 어떤 재해복구를 위한 그런 개발행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자, 이 탈곡장 같은 것도 일종의 공작물인데, 자, 이런 것들이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공작물에 속할 수 있고, 자,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비닐하우스도 자, 농업에 필요한 공작물 이런 식으로,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농업 관련된 형질 변경이 뭔지 아시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인데, 그 5가지 행위가 농업 관련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면 임시로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네요.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자, 이거는 경작행위, 농사짓는 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걸 허가 대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4번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5번도 농작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배행장도 농업 관련된 그런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인데 요거는 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자,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식재가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작행위에 방해될 수 있는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론 보실 때 정답을 4번으로 보시고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가 의제 효과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의제는 이제 여기가 해당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이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의제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제 조항으로 어떤 관련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자, 느낌상 국토계획법에서는 5가지인데 이게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 대상이 7개로 늘어납니다. 자, 일단 우리 정비법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가설 건물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 개발행위 할 때는 시장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시장문수 등이면 시장문수 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고요. 허가받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일단 하얀색부터 자, 그 가설 건축물을 포함해가지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정비구역에서 쌓아두는 것, 물건 쌓고 자, 3번째가 토지형질 변경, 4번째 토지 분할, 5번째 토지 분할인데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먼저 암기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 자, 건축물의 용도를 무슨 창고로 쓰다가 어떤 뭐 상가로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 대상이죠. 자, 나무를 벌채하거나 심는 것도 정비사업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을 여기 보시면 대수선은 허가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정보했던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에 여기 대수선이 들어가는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토지 합병도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자,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2개를 추가합니다.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여기 대선은 들어가지 않고 합병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되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어떤 뭐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 다음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우리 금방 봤던 것들,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탈곡장 같은 것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자,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 안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안전조치 같은 것들, 안전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남겨두기라 내재다 물건 쌓는 것도 이것도 정비사업에 방해가 안 되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으로 보면서 재해복구, 농업 관련된 행위들,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 안 받는데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구청장 등이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등의 지정 요청도 할 수 있고 해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상으로 이제 우리가 의무적 해제라고 하는데 정비구역 등이 어떤 그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지연되면 자, 이게 몇 년 지났을 때까지 뭐 안 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의무적으로 해제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청장 등이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보시면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날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자,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3년이라는 규정이 맞나요? 자,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심한 문제로 갈 수도 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가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갔을 때는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해서 이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을 해서 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2번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자, 일단 좀 어려우니까 여기 해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자, 일단 사업 순서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시고 추진위원회 이거 준비해서 추진위원회 관청한테 승인받고 조합 설립에 인가받고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여기까지 일단 보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해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우리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내용 안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떤 예정일을 발표하는데 그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다시 한번 출발이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정일을 발표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데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발표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냥 정확한 표현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면 이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았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좀 전에 받은 게 이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등 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해제 요청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외울 때 3, 2, 3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내려가는 거 3년,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는 거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달로부터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하는 거 2년,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로 가는 거 3년입니다. 3, 2, 3입니다. 자, 그런데 자,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으로 설립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막바로 조합으로 갈 때는 3년으로 내려가서 2년 가지 말고 막바로 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거 다시 또 3년 적용하는 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아예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막바로 5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자, 조금 우리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절차가 어려운데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문제 1번이 추진위원회를 안 만드는 경우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막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데 그거 아까 3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게 바로 해제 요청을 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지문이 요거죠. 추진위원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갈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을 안 가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해제 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뭔가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돼. 이건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아까 우리 3, 2 할 때고 2년이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기본계획에서 예정일을 발표하고 거기서부터 3년 안에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이것도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런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3번, 4번하고 2번 지문은 이쪽 그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3년, 2년, 2년, 3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시면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달에 해절차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가는 건 2년짜리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조합 설립해서 3년짜리 가는 것도 있었으니까 잘 맞춰보시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5번인데 5번이 이게 답이에요. 5번은 4년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아까 우리 없었습니다. 이게 5년입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다. 이게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할 때는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안 하면 이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5년이 맞겠습니다. 정답이 이게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요거죠.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자, 이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그럼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20명 미만인 그런 사업일 때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자체 시행자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된 다음 날에 이런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5년. 정답이 아까 5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2번 문제 잘 보셔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 우리 아까 1번 문제랑 동일한 유형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자, 시장문 수동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지문해 보시면 예외적으로 허가 안 받는 건 있는지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가설 건물의 건축도 건물의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원칙입니다. 자,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를 받는 원칙이고, 자, 공유수면 매립이 뭔가요? 이게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받는 원칙이고,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허가 대상이 맞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허가 안 받는 예외는 없고 허가를 받는 원칙으로만 지문이 되어 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을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신 것들이죠. 이렇게 허가받는 대상에서 7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 대선 같은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합병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지 않고, 허가 안 받는 예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다만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경작행위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밖에 안전조치 같은 것들을 위한 개발행위, 정비구역에서 존치하기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1개월 이상 쌓더라도 정비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하고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를 낸 거네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우리 이제 앞에 1강에서 배웠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명입니다. 군수를 빼고. 그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일 이상 주민공람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이 맞습니다. 공람기간, 의견 청취기간. 자,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 고시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고시와 일반인 열람을 기본계획 수립권자 5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자,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지문이 좀 생소한 지문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에다 진입로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정비구역에서, 자, 정비구역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끔, 혼동하지 않게끔 지역주택조합에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우리 예전에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역조합은 재개발조합이랑 성격이 다르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5번 보시면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4일 동안 쌓아두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요, 문제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예상 문제로 한번 본 건데,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 국민주택 규모의 자, 주택 건설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중에서 몇 % 이상을 짓고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소형 사이즈,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그런 주택 규모를 일정 비율을 줘야 된다는 비율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저소득 주민들의 입주기의 확대를 위해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을 정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이런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정해서 정비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자,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이제 소형 사이즈 주택인데 그거를 최대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때 우리가 대통령령에는 이 국민주택의 규모가 대통령령은 시험 문제를 아직 안 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법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의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여기 민간 임대주택은 자, 전체 세대 또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하고 100분의 여기 30이 들어가고 이 대통령령은 이게 좀 개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현행법에 자, 이 정비법 법률에 보면 자, 국민주택 규모인 소형주택의 비율을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숫자를 정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90% 이런 식으로 재개발 사업은 100분의 80인 80% 재건축 사업은 100분의 60인 6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정될 것 같으니까 살펴보지 마시고 일단 우리 35의 시험 문제에서는 현행 그 정비법에 대통령령 말고 법에 보면 국민주택의 주택의 비율은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숫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 범위 안에서 숫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살펴보지 마시고요. 또 개정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정답이 요거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90, 100분의 32 현행 정비법에 대통령령 말고 법에 있는 기준입니다. 이만큼의 주택을 지어서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자, 심화 문제 세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시는데, 자, 정비계획. 자, 우리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행정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일단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인데, 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명칭 같은 것들은 이 정비계획 만들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정확한 면적. 그리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할 때 명칭과 면적은 당연히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은동 같은 데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그 홍은동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건지, 자, 홍은동의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 자, 이것들은 1, 2, 3, 4번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자, 이거는 현행 정비법의 법에 있거나 아니면 정관 같은 데 나와 있지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지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자, 정비법령에 법령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하고
또 조합의 어떤 내규인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정비계획처럼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 원래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충 설명으로 정비계획 내용을 보시면요. 자, 기본계획 지시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아까 시험지문에 나왔던 거, 도시계획설 같은 경우고 공동이용서를, 아까 정비계획은 그러니까 홍은동이면 홍은동 정비계획이고 상계동이면 상계동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별로 도시계획서를 해당 홍은동에다가 어떻게 만들 건지, 공동이용서를 그 해당 상계동에다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건축물의 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이 정비계획에서 실제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확정되고, 그 밖에 뭐, 환경보전계획,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 같은 것들, 사업의 시행 방법을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암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거 뭐 앞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강사분들이 설명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어려워가지고.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정비계획 자체가 뭐냐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방향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을 정합니다. 명칭과 면적 정하고 자, 홍은동 그 정비계획에다가 홍은동 내에서 도시계획설과 공동이용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얼마큼 해서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자, 환경보전계획, 교육환경보호계획, 그 다음에 뭐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의 예정 시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두 번째 문제는 자, 시장문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여기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자,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사전에 미리 조사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조사 확인할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것. 자, 문제가 딱 심하죠, 이거. 자, 이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청이 조사할 것을 중개사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걸 막 개념 없이 문제를 좀 출제합니다. 자,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시장문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에 현재 주민들의 현황 같은 거, 주민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자, 여기 재개발한 지역의 산업은 어떤지,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 현황, 토지 건물의 가격 같은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정비사업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중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미리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요 대신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로 바꿔가지고 정답을 요걸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설을 보면요.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산업의 현황, 주민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산업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여기 농업이 있는지, 뭐 공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자, 토지 건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토지 건물의 소유 현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현황, 교통, 자, 토지 건물의 가격,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과 시행 방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거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민에 대해서 조사하고 산업 같은 것도 조사해야 되고 교통, 토지 건물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임대차,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사항이 맞지만 여기 주민 의견 같은 것들도 미리 이렇게 조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맞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의견 청취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심화 3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28회 때 뭐냐면 자, 우리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정하는데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장소가 이게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이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계획의 입안 지역인데 2번에 보시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했을 때 철거민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입안 대상적으로 보시고 정답을 2번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지문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가지고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이 곤란하다. 이렇게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이 곤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으로 정착한 적이면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입안 대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자, 노후불량한 건물이 200세대 이상 있으면 이거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위반 대상 지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요거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4년 3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 기초물질은 요게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60%로 좀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자, 예전에 처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가 이제 3분의 2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거 3분의 2, 3분의 2였는데 이거 다 60%로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고쳐놨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노후불량 건물 수가 자, 전체 건물 수의 60% 이상인 지역이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물 연면적의 60%. 보시면 자, 건물 전체의 수가 노후불량한 건물 전체의 수가 자, 전체 건물 수에 그러니까 노후불량한 건물의 수를 계산해서 전체 건물 수랑 비교해 가지고 60% 이상이고 또 노후불량한 건물을 찾아서 개당 연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전체 건물 연면적이 60% 이상이면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위반 대상적으로 보시고 자, 5번에 보시면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설의 정비에 따라서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가 되어서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도 이것도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위반 대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봐야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보면 정답이 이제 2번인데 일단은 이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자, 1번부터 이게 11번까지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 뭐 5번까지만 좀 끊어놨습니다.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게 뭔가요?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들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철거민 같은 사람들이 일종의 저소득 주민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50세대 이상 모여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연결해서 위반 대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비기반설 현저히 부족하고 재해 발생 시 아까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위반 대상입니다. 아까 좀 오타가 나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지정 이전부터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50% 이상인 지역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나오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 2번, 3번, 4번, 5번은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자, 지정 이전부터 노후불량 건물들이 존재했는데 그 노후불량 건물 수가 해당 정비구역 안에 전체 건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토지 면적이 50% 이상하고 거기 토지 건축물 토지나 소유한 사람들 여기 면적이 50% 그 다음에 소유자 수의 50%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의 50% 소유자의 50% 정도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원할 때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위반 대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철거민 같은 것도 있고 자,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들 자, 반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위반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면서 이렇게 1번이라든가 2번 같은 거 아까 시험지문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번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서 1번에 보시면 정비기반설 정비에 따라서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또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면서 노후불량한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 여기가 과거에는 3분의 2였는데 개정됐습니다. 2024년 3월 달부터요.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재건축할 때 아까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기존 건물수의 200세대 이상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기준에 맞으면 재건축 사업하기 위한 위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문제를 푸는 거하고 심화 문제 푸는 거는 확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실력껏 풀어보시는데 좀 이거 기본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더 우리가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는 자, 네 번째 테마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시행자를 우리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